시청자,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 메시지, 왜 일본을 더 긴장시키나?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이 가장 불안한 순간 사과가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꺼냈을까요? 광복절이라는 상징적인 날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독도, 위안부, 과거사 같은 단어가 전면에 등장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였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표현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쌓아온 협력의 성과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신뢰가 필요하고, 그 신뢰는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진정성에서 출발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장만 놓고 보면 일본을 향한 압박이라기보다 부드러운 외교적 덕담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동북아의 판을 함께 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긴장, 러시아와의 갈등, 북한의 미사일 변수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만 유사시 일본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까지 겹치면서 도쿄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은 예전보다 훨씬 좁아졌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시점에 서울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다시 꺼내들고 동시에 일본을 향해서는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핵심은 일본을 얼마나 세게 압박했느냐가 아닙니다.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얼마나 좁아졌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자리를 선점하려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봐야 할 것은 한일 관계의 말싸움이 아닙니다. 표면에서는 일본이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 아래에서는 왜 서울이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는지, 마지막에는 왜 진정성이라는 한 단어가 지금 시점에서 더 무겁게 들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광복절 메시지 하나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이라는 네 개의 변수를 같은 지도 위에 올려놓으면 그림은 전혀 달라집니다. 서울이 지금 만들려는 자리는 동맹의 최전선일까요? 아니면 협상의 길목일까요? 먼저 일본의 위치부터 봐야 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왔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의 긴장이 커질수록 일본이 어느 수준까지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더 민감해집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안보 공조를 강화하면 동북아에서 전략적 존재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마찰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는 언제나 이익과 비용이 같이 움직입니다. 한쪽에서 얻는 전략적 가치가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은 일본의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거대한 교역 구조가 있고 동시에 동중국해와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도 존재합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베이징이 이를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문제는 단 한 번의 충돌이 아닙니다. 여러 전선의 비용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때 일본의 전략적 유연성이 얼마나 남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 변수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쿠리열도, 일본이 북방 영토라고 부르는 지역을 둘러싸고 오랜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현재의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냉각될수록 도쿄는 북쪽에서도 별도의 안보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의 단일한 블록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두 나라와 동시에 긴장이 커지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안보 불안을 직접 자극하는 변수입니다. 북한이 어떤 의도로 어떤 수준의 군사적 메시지를 보내느냐와 별개로 일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을 자국의 현실적인 위협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안보 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북중러가 완벽하게 하나로 움직이며 일본을 포위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가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본이 문자 그대로 사방에서 고립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외교적 선택이 다른 세 개의 안보 변수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사면초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은 간단해 보입니다. 일본이 강경한 안보 노선을 택했고 그 결과 주변국과의 마찰 비용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절반밖에 못 본 겁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일본이 왜 힘들어졌느냐가 아닙니다. 한국은 왜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 하느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평화와 대화의 메시지를 던진 것은 단순히 북한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 메시지의 구조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새로운 대립 구도 속에서 자동적으로 최전선에 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까지 스스로 닫아버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동맹을 유지하는 것과 외교적 선택지를 스스로 없애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동맹만을 유일한 외교 언어로 남겨두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모든 대화 공간을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분명 강한 동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 서울을 반드시 거쳐야 할 이유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이 긴장을 낮출 수 있는 대화 채널과 중재 공간을 일부라도 유지한다면 한국은 단순히 한 진영의 전초기지가 아니라 협상 구조에서 별도의 가치를 갖는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일본의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그 위기를 보고 어떤 자리를 선점하려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군사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외교적 레버리지는 상대가 나를 좋아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빼고 계산하기 어려울 때 생깁니다. 한반도 문제를 생각해 보죠.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합니다. 러시아 역시 동북아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과 납치 문제, 지역 안보 때문에 한반도 정세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적어도 하나는 분명합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빠진 채 주변 강대국들끼리 판을 짜는 상황은 한국의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관계가 주변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라는 우려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먼저 대화의 공간을 만들고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놓는 것은 외교적 선점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협상의 길목에 서울이 서게 만드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평화 제안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권력의 기술이 됩니다. 군사적 긴장이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각국은 오히려 대화 채널의 가치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상황에서 단 하나의 문이 열려 있다면 그 문을 가진 쪽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한국이 바로 그 문이 되겠다는 전략이라면 북한과의 대화 제안은 일본과도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 역시 안정된 한반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도쿄는 서울이 북한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폭발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직접 느끼는 일본 입장에서는 서울이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역설이 만들어집니다. 일본은 한국의 대북 대화 노선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통로가 실제로 지역의 긴장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면 일본 역시 그 효과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외교에서는 먼저 칼을 뽑는 쪽이 항상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사마이처럼 마지막까지 선택지를 남겨두는 쪽이 더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보다 더 많은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점에 일본을 향해 진정성을 말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전환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역사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발언처럼 들립니다.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신뢰가 생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외교에서 특정한 단어가 특정한 시점에 등장하면 그 단어는 원론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성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일본의 선택지를 보여준 겁니다.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조건은 그렇지 않았죠.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더 깊은 협력을 하려면 안보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망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미국과의 삼각 공조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사와 역사 문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한국 국민의 감정과 신뢰를 함께 다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가진 첫 번째 의미입니다. 도덕적 차원에서는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전략적 차원에서는 협력의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조건입니다. 한국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한일 협력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정부끼리 협정을 맺고 정상끼리 악수한다고 해서 사회적 신뢰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역사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국내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과 장기적인 협력을 원한다면 역사 문제를 단순히 이미 끝난 문제라고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이 가진 무게가 생깁니다. 우리가 협력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협력은 가능하다. 그러나 신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신뢰의 출발점을 진정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상당히 영리한 구조입니다. 상대를 공개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관계 개선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한일 협력의 기반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 개선의 한계가 일본 쪽 선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협박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지를 구조한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일본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문은 열어도 돼.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전환점입니다. 한국의 레버리지는 일본을 세게 비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을 빼고 동북아의 미래를 계산하기 어렵게 만들 때 생깁니다. 한국이 가진 레버리지는 여러 층에서 나옵니다. 첫째,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한반도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가깝고 미국의 동맹 구조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미국과의 동맹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 기반이자 국제적 협상력의 중요한 축입니다. 셋째,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입니다. 안보, 기술, 공급망, 경제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 무시하기 어려운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넷째, 북한 문제에 대한 직접 당사자성입니다.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다섯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지역적 현실입니다. 중국은 한국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하나의 방향으로만 묶어버리면 한국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대화 채널을 남기고 일본과 협력하면서도 역사 문제의 원칙을 지키고 북한의 위협을 경계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닫지 않는다면 한국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진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빼고 계산하기 어려울 때 생깁니다. 물론 여기서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광복절 경축사나 한 번의 평화 제안이 동북아 국제 질서를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고 경제력과 기술력에서도 중요한 국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역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지 완전히 하나로 움직이는 단일한 블록이 아닙니다. 서울이 모든 외교적 주도권을 쥐었다고 말하는 것도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어느 한 진영의 자동 반응 장치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유지할 것이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메시지의 의미는 바로 후자에 있습니다. 일본을 압박하는 것보다 한국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 북한을 달래는 것보다 서울이 협상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 과거사를 반복해서 공격하는 것보다 진정성이라는 조건을 통해 일본이 스스로 다음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구조라면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실제 외교적 효과는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적벽대전도 단순히
병력 숫자 하나로 결론 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어떤 지형을 활용했고 누가 더 많은 선택지를 남겼으며 누가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외교도 비슷합니다. 힘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선택지를 남기느냐가 그 힘의 실제 가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물었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이 가장 불안할 수 있는 시점에 진정성이라는 말을 꺼냈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일본이 앞으로 한국을 어떤 나라로 계산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미국과 함께 움직이는 이웃 국가인지, 북한 문제에서 별도의 대화 통로를 만들 수 있는 당사자인지, 중국과의 관계까지 포함해 지역의 균형을 관리하려는 중견국인지, 아니면 일본이 안보와 경제 협력을 위해 반드시 신뢰를 유지해야 할 파트너인지 말입니다. 이 중 하나만이 정답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역할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점 자체가 한국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 상대가 계산해야 할 항목이 늘어났다면 그것이 외교에서는 더 부담스러운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진정성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다면 바로 이 구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광복절이었느냐는 겁니다. 광복절은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가장 강한 역사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날에 오히려 직접적인 비난 대신 신뢰와 진정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메시지의 톤을 낮춘 것이 아니라 논쟁의 기준을 바꾼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특정 역사 현안 하나하나에 반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진정성이 있느냐는 질문은 훨씬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조약 문구 하나나 정상회담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정부 간 외교와 국민 감정이 연결됩니다. 한일 관계는 정부가 가까워졌다고 해서 국민의 신뢰가 같은 속도로 따라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 양국 정부는 협력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문제에서 국민이 느끼는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협력은 국내 정치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한일 협력에는 두 개의 트랙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안보 경제 협력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 문제에서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두 트랙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습니다. 일본에게 협력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력의 성과를 이어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협력이 오래 가려면 국민 사이에 신뢰가 필요하다고 조건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만들 책임을 추상적인 미래가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와 연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도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한국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역사 문제는 완전히 별개라고 밀어낼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필요 때문에라도 신뢰의 기반을 다시 관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부드러운 표현이 오히려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비난은 반박하면 끝날 수 있지만 신뢰와 진정성이라는 기준은 관계가 움직일 때마다 다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한국이 외교적 공간을 넓히려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한미동맹과 충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이 북한과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워싱턴 입장에서도 지역의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독자적 움직임이 미국의 대북 전략과 지나치게 어긋난다면 조정 비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 외교의 숙제는 자율성 대동맹이라는 단순한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동맹을 자산으로 유지하면서 그 동맹 때문에 스스로의 모든 선택지를 닫지 않는 것. 이 균형이 성공하면 서울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실패하면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을 무조건적인 외교적 승리라고 단정하기보다 더 큰 판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 판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이제 결과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진짜 시험이 남았습니다. 첫째, 북한이 실제로 대화와 긴장 완화에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일 것인가. 둘째, 일본이
역사 문제와 전략적 협력을 서로 완전히 분리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 신뢰를 위해 두 문제를 함께 관리하려 할 것인가? 셋째, 미국은 서울의 이런 외교적 자율성을 동맹의 자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관리해야 할 변수로 볼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한국 외교의 실제 성적표가 될 겁니다. 결국 다음 싸움은 누가 더 강하게 말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나라에게 필요한 상대가 되느냐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진정성 메시지를 단순한 한일 관계 발언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한국이 동북아에서 외교적 공간을 넓히려는 신호로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